126페이지 예술과 대중문화윤리 OX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베냐민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베냐민은 대중예술의 복제 기술이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고 본다. 베냐민 선생님은 이제 복제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됨으로써 원본 작품의 정교한 복제가 가능해지고 작품의 실질적인 그 전시를 가서 이렇게 보는 어떤 아우라보다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에게 예술작품의 그런 감상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대중예술의 어떤 보편화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래서 복제 기술을 통해서 대중들이 예술작품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비판 능력도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냐민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는 선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번 베냐민을 대중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어들고 전시 가치가 늘어난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술 작품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줄어들게 되고 전시의 가치, 그러니까 감상을 위한 가치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3번 플라톤은 예술이 사물의 실제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플라톤 선생님의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 이데아를 모방해야 된다. 이데아를 모방하면서 그 이데아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데아에 대한 어떤 참된 지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물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의 모습인 이데아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데아 실제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해야 된다라는 건 뭔가 가식적으로 좀 더 예쁘게 포장을 해서 모방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실제 이데아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그런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볼로브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볼로브는 인간이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다. 여러분 이거를 볼로브 선생님은 이제 하이데거 선생님과 더불어서 주거윤리를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내기를 했냐 안 했냐를 많이 외워두시고 개념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하세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거주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면서 실존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맞는 선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잘 실현하는 것이 자아실현의 어떤 이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선지는 대부분 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로브 선생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 정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보다는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의 제시문과 선지들을 통해서 그 학자들의 입장을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개념을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플라톤은 예술의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활동이어야 된다. 예술의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적 활동이어야 된다. 자, 예술은 아까 3번에서도 얘기했지만 플라톤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어떤 그 영역이 아니라
이데아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모방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데아가 아름답기는 합니다만 그 아름답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그 이데아를 모방해서 예술이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름다움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한다 이러면 안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도덕성과 독립해서 독창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선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플라톤은 예술이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이데아의 기준을 예술이 드러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플라톤은 예술가가 미를 추구함으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금방 지금 우리 6번에서 했던 거하고 다르죠. 미를 추구할 수 있어요. 미가 이데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미를 추구할 수 있지만 미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데아의 모습을 모방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죠. 도덕적인 선, 모범, 덕,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가치로 표현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롭지 않다, 책임감이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플라톤은 도덕주의 사상가니까요. 도덕주의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8번, 플라톤은 예술가가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영혼이 세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 색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에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덕적인 이상인 이데아를 드러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본로브는 거주 공간이 외부 세계에 열려 있지 않은 폐쇄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 베블론 선생님은 이제 거주를 실현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자아도 실현을 하고 뭐 본래적인 어떤 정체성도 회복을 하지만 이게 외부 공간으로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아와 외부 세계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외부 세계에서 이제 힘들고 뭐 어렵게 살고 뭐 위협이나 공포 뭐 이런 것으로부터 내부 공간이 안전함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장소로서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예 열려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X 선지가 되면 될 것 같고요. 10번, 본로브는 거주 공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와는 구분되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선생님 그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회복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세계가 거주 공간이기는 해요. 합니다만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닫혀 있는 그런 폐쇄적인 구조는 아니어야 되겠죠. 자, 베블론 보겠습니다. 베블론은 유한 계급의 소비 형태가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된다. 그렇죠. 이제 베블론은 약간 마르크스주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조 소비의 일환으로서 이제 지배 계급의 소비 형태가 이제 전 계층, 굉장한 극빈층으로까지 확산되어지게 되어지는 비합리적인 소비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베블런의 소비 형태는 사회구조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 지배계층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다른 계층들이 모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번, 베블런은 사회 각 계급이 상위 계급의 소비 형태에 대해 무관심하면
이런 동조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죠. 뭔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소비 심리가 있으니까 동조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3번 본로부는 집이 외부 공간,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볼로브 선생님은 이곳에서 이제 뭐 자아를 형성을 하고 뭐 등등의 뭐 휴식과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실존을 회복하는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이상의 의미,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론 그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4번 베냐민은 예술작품의 아우라의 소멸은 대중예술의 비평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이제 복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대중들은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각성과 더불어서 이런 비평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 선지가 되면 되고요. 15번 종교가 여기다 들어가게 되었네요. 대중문화죠. 예. 아도르노는 문화산업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보통 그 아도르노도 홀크하이머 선생님과 더불어서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산업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의 상품화와 몰 개성화를 조장한다. 그렇죠. 아도르노는 이제 지배계층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중문화를 육성하고 대중문화의 획일화를 전체 계층에게 확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어떤 독창성이나 작가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상품화에만 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별적인 작가의 개성을 저하시키고 사람들의 유행을 선도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베냐민과 아도르는 모두 문화의 대중화는 대중의 비판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일단 뭐 아도르노의 경우에는 문화 산업을 이제 육성시키게 됨으로써 이제 대중들의 문화를 지배계층이 이제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겠고, 그리고 베냐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문화의 확산이 결국은 문화산업의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중의 비판적인 사고를 증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어쨌든 증대가 되었든 위축이 되었던 영향을 미치는 건 미치는 거니까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자 보시죠. 묵자는 음악이 실용적인 관점보다 심미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묵자 선생님은 이제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겸상의 교상리잖아요. 교상리. 어, 사람들끼리 서로 이익을 나누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특히 음악이나 예술 활동은 백성들의 사치와 낭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에 반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음악의 실용적인 관점을 강조하지 심미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8번 오스카 와일드죠. 진정한 감상자는 아름다운 것에서 도덕적인 의미를 찾는다.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은 신미주의 사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신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그 자체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 자체의 의미를 갖게 되고 아름다움에서 도덕성을 찾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신미주의 우리가 혹은 신미주의를 유미주의라고도 부르죠. 유미주의 사상가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순자와 목자는 모두 통치자는 음악이 백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자, 순자 선생님의 경우는 유교 사상가예요. 그래서 유교 사상가기 때문에 물론 유교 사상가지만 손자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인간의 약한 본성을 음악으로서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북자 선생님의 경우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사치와 낭비를 초래해서 백성들의 삶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 모두가 백성들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라 라고는 이야기하죠. 순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악을 해라. 묵자 선생님은 사치와 낭비를 초래하니까 음악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라 라는 말은 하겠습니다. 20번 문화산업을 주도한 아도르노는 표준화된 양식, 획일화된 양식이죠. 문화의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 그렇죠. 몰개성화시키고 독창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죠. 20번 플라톤은 미적 가치가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는 존재할 수 없다. 플라톤에 있어서의 미적 가치는 곧 도덕적인 가치죠. 왜냐하면 도덕주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다, 좋은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의 모습을 표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데아의 질서,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무질서와 문율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인데요. 21번은 안 하고 넘어갔네요. 21번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예술 작품이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술 작품은 선의 모습, 그러니까 이데아의 모습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지 아름답지 않고 이데아적이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예술 작품의 어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표현해라 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23번으로 넘어갑니다. 플라톤은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다? 아니죠.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기 이전에 아름다움의 원형의 세계인 이데아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플라톤은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서 영혼의 조화, 그렇죠. 영혼의 덕이 있는 모습, 덕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맞는 거죠. 이데아의 모습을 닮아가니까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칸트 선생님이 나오시게 되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칸트 선생님은 완벽한 도덕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심리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칸트 선생님은 독특한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냐, 이 말을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 공유가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칸트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이 예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6번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6번. 칸트는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칸트가 정언명령 제1명령이 보편화 원칙이잖아요.
보편화 원칙에 나타난 것처럼 개인이 세우는 도덕 법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공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맞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 26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플라톤 얘기가 또 나옵니다. 플라톤과 칸트는 모두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다. 미적 가치, 아름다움을 다루느냐?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방하는 게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플라톤 추구합니다. 그리고 칸트 역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술의 미적 가치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베블런 선생님 28번 나오시네요. 과시소비, 동조소비나 과시소비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사회계층이 존재한다. 과시소비에서 벗어난 계층이 존재한다. 베블런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지배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층은 지배계층의 모습을 모방해서 동조소비로 과시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시소비로부터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라고 베블런 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29번 베블런은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허영심을 이렇게 더 많이 드러내게 하죠.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비교 성향을 바탕으로 모든 계층에게 이런 과시소비를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30번 베블런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이제 지배계급이라고 본다면 이 지배계급이 내가 자본을 많이 가졌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과시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과시소비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존경의 의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본의 축적만으로 어떤 충분하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베블런 선생님은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한 경제적 동기다. 이거는요 자기 보존 본능, 경쟁적인 비교 성향 이 말은요 제시문을 우리가 본다면 뭐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베블런 선생님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과시소비할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강력하겠죠. 강력하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면 뭐 명품 소비를 하는 것을 따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 아이고 뭐가 더 강력하냐 그러면 자기 보존 능력이 좀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시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번 와일드는 심리주의 사상가라고 말씀드렸죠. 예술 작품은 대중화에서 벗어나 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미적 가치를 지니는 것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미적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요. 대중화에서 벗어나서 미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 이 제시문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제시문인 것 같아요. 이게 와일드 선생님이 아니라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 때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 선생님은 사실 대중화에서 벗어나는 것도 맞고 미적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여기서 미적 가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 미적 가치라서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의 상업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달라져야 돼서 요거는 잘못된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주어를 와일드 선생님이 아닌 앤디 워홀로 바꿔주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앤디 워홀이 대중화에서 벗어나서 미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라고 할 때 잘못된 설명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앤디 워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상업화를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꿔주시고 33번도 여기 와일드가 아니라 앤디 워홀이다 라고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예술의 상업화에 따른 이윤 창출은 예술 발전을 저해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업화를 통해서 예술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는 앤디 워홀 선생님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바꿔주셔야 되시겠습니다. 32번, 33번 주어를 앤디 워홀로 바꿔주세요. 34번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성과 상상력 발달을 저해한다. 그렇죠. 문화산업은 지배층이 자신의 어떤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획일화된 문화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대중은 자발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수용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문화를 그저 수용하는 것에 불과한 획일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상상력이나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35번 도르노는 문화산업이 대중의 비판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산업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배의 정당성을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드는 거니까 비판의식을 기조로 해서 형성되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X. 36번 배불러는 과시소비가 부를 축적하지 못한 계층에게서도 관찰된다. 그렇죠. 이게 모든 계층에게 확대되어서 나타나니까 부가 없어도 처음에는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부가 없어도 관찰됩니다. 37번 베블론의 과시소비는 명성 획득을 위한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위축이 아니라 아까도 문제가 나왔지만 경쟁이 증가하면서 더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38번 베블론은 과시소비가 개인의 경제력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9번 베블론은 과시소비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교하는 성향 때문에 과시소비가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번 베블론은 과시소비 성향은 인구 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이 될 수 있고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왕의 소비를 따라하지 않을 겁니다만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걸 드러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 그렇죠. 획일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42번 아도르노는 문화상품이 문화 창작자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서 제작되는 게 아니라 지배계급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창작이 되게 되겠죠. 43번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추구한다가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윤을 추구하고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알리기는 데 사용이 됩니다. 수단으로서. 44번 아도르는 문화산업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하지 않죠. 소비자가 어떤 체험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냥 획일화된 문화 양식을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죠. 44번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의 생산자가 했군요. 45번 묵자는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음악을 멀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묵자 선생님은 이미 비약론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나왔네요. 정약용 선생님은 여러분 그 유교사상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실학을 바탕으로 해서
큰 카테고리는 유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즐기더라도 덕성 함양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유교적인 맥락에서 맞는 표현인 거죠. 다만 이런 게 이제 덕성, 실학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덕성을 해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보겠죠. 자, 47번 묵자와 정약용 모두는 음악은 사람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부여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이게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는 있다. 다만 묵자 선생님은 그게 이익이 되지 않고 사치와 낭비를 초래한다. 정약용 선생님은 그 감정이 덕성의 함량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즐거움을 주기는 준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와 공자 48번이요. 모두 유교사상가죠. 음악은 인격 도야를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사람 모두는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의 도덕주의를 강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본로부는 인간은 사람의 체험과는 분리된 점유물인 집에서 거주한다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분리되어 있지 않겠죠. 인간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자아를 형성하고 열린 공간, 뭐 닫힌 공간,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 보호해주는 공간, 이러이러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인간의 체험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얘기는 정말 맞지 않는 표현이겠죠. 50번 본로부는 인간은 새로운 거주 공간에서도 자아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거주 공간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더라도 그곳에서 이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실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절대 하지 말아라, 리모델링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51번 칸트에 대한 설명을 보죠. 미는 도덕과 달리 독립된 영역을 가지지 않는다. 칸트 선생님이 이게 신미주의와 도덕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도덕은 도덕으로서의 영역이 있고 예술은 미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은 예술적인 영역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시면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52번 칸트는 미적 판단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이것도 살짝 도덕주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데 미적 판단을 내릴 때요. 이해관계, 나한테 도움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이건 아름답네, 이거는 아름답지 않네 라고 하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보편화 원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칸트 선생님은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3번 칸트는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에 지금 여기 보편성을 지니는 면이 유사성을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54번 칸트는 미적 가치는 예술적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도출된다. 형식이 아니지 않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형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5번 칸트는 미적 즐거움은 이성에게서 감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러분 이 말 표현 자체가 미적 즐거움은 감정 아닌가요? 그러면 감정에서 이성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야지 이성에서 감정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56번 본로부는 거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실존적인 어떤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57번 본로브는 어, 집이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본다. 그렇죠. 예, 세계의 중심이기는 하죠. 그리고 개인의 공간이면서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맞죠. 그런데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외부 세계와 단절됐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58번 본로브는 거주 공간의 소유가 참다운 인간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필요는 하지만 이게 충분한 조건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 공간을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참다운 자아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59번 인간은 거주를 통해서 외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거주 공간이 있어야 외부 세계의 어떤 위협이나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60번 목자는 순자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비판을 한대요. 일단 목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비약론을 주장을 하시니까 음악 자체의 그런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셔요. 그래서 목자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데 순자 선생님의 경우는요. 도덕성 발달에 이바지하는 음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덕성 발달에 저해하는 음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순자가 간과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 단원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그런 윤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보통은 도덕주의와 신미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를 꼭 알지 않으셔도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를 구분하면 문제가 잘 풀려 왔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칸트 선생님의 예술에 관한 입장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게 되면서 이 칸트 선생님은 좀 독특하게 개별적인 사상가로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덕주의도 아니고 신미주의도 아닌 그런 특성을 모두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예술의 대중화와 상업화 관련해서 대중화 상업화와 관련해서 찬성을 하고 계시거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계시는 앤디 워홀이나 베냐민 선생님의 입장과 대비해서 아도르노 선생님과 같이 그 예술의 상업화 대중화가 대중예술을 비판 의식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라서 비합리적인 소비에 해당하는 동조 소비나 과시 소비, 밴드웨건 효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출되신 분이 이제 베블런 선생님의 이제 과시 소비를 이제 지배계급이 아닌 피지배계급에서도 동조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의식주 관련된 윤리 부분은 굉장히 쉽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와 관련돼서는 주로 주거윤리와 관련해서 볼로브 선생님이 가장 기출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 선생님이 기출이 많이 좀 되었었는데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사상을 물어보기보다는 제시문을 통해서 분석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너무 깊이 있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해서 여러분 이번 단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